그래서 이 영상은 정말 유튜브 역사상 차용증 끝판왕이다. 혹시 가족 간인데도 굳이 차용증 써야 되나요? 꼭 써야죠. 또 무이자로 빌리면 나중에 세금 폭탄 받는 거 아닌가요? 폭탄 맞을 수 있죠. 또 차용증 쓰고 안 갚아도 되나요? 증여세 맞겠죠. 4.6% 정도의 이자를 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 줘도 또 뭐라고 안 해요? 그 금액이 절세는 염지훈.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세금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콕콕 찍어주는 세금학교 일타 강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우선 여러분 덕분에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 기술 1세가 완판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세를 급하게 제작하고 있고요.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부분 1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님 덕분에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사죠. 그래서 한강님 화이팅! 염지훈 화이팅!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절세는 염지훈.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4억 5천을 증여받거나 축의금을 받았죠. 그래서 안전하게 4억 5천을 합법적으로 확보했고요. 이제는 10억짜리 부동산을 한번 사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또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직접 작성해봤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 사야 되는 돈은 10억이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카드, 은행 대출, 부모님으로부터의 또 추가 증여, 그리고 차용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안전하게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이자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차용증 뭐 궁금하세요? 혹시 가족 간인데도 굳이 차용증 써야 되나요? 꼭 써야죠. 또 무이자로 빌리면 나중에 세금 폭탄 받는 거 아닌가요? 폭탄 맞을 수 있죠. 또 차용증 쓰고 안 갚아도 되나요? 증여세 맞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 당연히 다 포함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즉 안전하게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로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가하는 부채 사후 관리까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정말 유튜브 역사상 차용증 끝판왕이다. 이것만 보면 더 다른 유튜브도 볼 필요 없다. 최고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고도 차용증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지금 내수 중에 4억 5천이 있어요. 5억 5천을 마련해야 하죠. 그런데 이거를 은행에서 5억 5천 대출 받는 방법이 있고 5억 5천을 증여받는 방법이 있고 또 5억 5천을 차용증을 쓰는 방법이 있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과연 얼마까지 차용을 해줘도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원금 규모를 얼마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얼마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1억. 1억? 1억. 3억? 3억. 두 분이 그랬고 5억. 1억, 3억, 5억.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제 생각에는 갚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차용증 얼마까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역으로 혹시 아드님 월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요. 그분이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200만 원이래요. 근데 얼마를 꿔주고 싶으세요? 그분이 이제 5억을 꿔주고 싶대요. 5억을 꿔주는데 거기다가 그냥 무이자로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분이 생활비 쓰면 얼마 남을까요? 우리 아들이 한 100만 원은 카드 쓰니까 100만 원이 남는데요. 100만 원으로 5억을 이자 없이 원금으로 상환한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500개월이요. 500개월이면 몇 년이죠? 41년.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5억을 매달 100만 원씩 갚는다면 그거 갚는 데만 41년이 걸리죠. 근데 그분 어머님이 혹시 예를 들면 70살이면 어머님은 110살까지 그 돈을 받아야 되니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차용이 아닌 증여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원금 규모는 그 금액을 상환하는 사람의 소득, 그 중에서도 가용소득, 그게 얼마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려야죠. 제가 최근에 조사를 수임했던 그 건에서 차용증 때문에 조사가 나왔어요. 2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금을 상환했죠. 이자 없이. 그분 200만 원씩 상환하고 있더라고요. 약 그런 경우 8년 몇 개월이 걸려요. 세무서에서 그거 인정해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월 가용소득, 즉 한 달에 원금 상환 금액의 100배, 200이면 2억, 300이면 3억. 그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정도면 안전한 거예요? 200에 2억은 제가 봤으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실제 원금을 잘 상환하는지, 또 상환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 정도면 안전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금 규모가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자로 시작되는 거, 이자죠. 이자를 얼마나 줘야 하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최근에 돈 빌려 쓰신 거 있으시면 이자 몇 프로로 쓰세요? 이자 저 3% 정도. 3%, 6%. 6%. 저는 5%예요. 그렇죠. 대부분 4%에서 5% 평균값인데 그 정도 이자 주는 게 일반적인 차용 거래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 이자를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잖아요. 안 주고 싶죠. 아들은 돈이 없고 엄마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데 돈 없는 사람으로부터 굳이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럴 거면 은행 가서 빌리면 되죠. 그 돈이 아까워서 보통 차용증을 쓰는데요. 그러면 이 이자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것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어요. 그거를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몇 프로일까요? 4.6%야. 4.6% 맞습니다. 4.6% 정도의 이자를 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안 줘도 또 뭐라고 안 해요. 그 금액이 2억 1,700이에요. 2억 1,700이 어떻게 나오냐면 1,000만 원을 4.6%로 역산하면 그 금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반대로 2억 1,700만 원 곱하기 4.6을 하면 998만 원 정도가 나오니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안 줘도 증여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자도 안 주는데 또 뭐도 안 갚을까요? 원금도 안 갚는다고 세무서에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차용으로 인정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죠? 증여세가 나오죠. 그리고 증여세에 따른 가산세도 나오고요.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안 주고 싶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죠? 원금을 상환해야죠. 제가 원금 규모를 얘기하면서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약 적어도 원금의 100분의 1 이상은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2천이야 소득이. 근데 쓸 거 다 쓰고 또 다른 거 투자하면서 조금씩밖에 안 갚아. 월 소득이 2천이고 갚을 수 있는 돈이 1,500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밖에 안 갚아 나간다면 이거를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늦게 갚는 거, 그거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월 소득이 400인데 200 정도는 쓰고 200을 원금 상환하는데 착실히 쓴다면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서 차용을 부인하고 증여로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이론보다는 실전이죠. 그래서 저희 세무법인의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차용증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안녕하세요. 세금학교 1타 강사를 꿈꾸는 2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아버지한테 차입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차용증 일반적인 양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2억 원을 아버지한테 빌릴 거고 여기 채무자 채권자란에 각자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를 써주시고요. 차용 금액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 써주시고 이자는 저는 무이자로 할게요. 아까 염지훈 세무사님 설명하셨듯이 2억 1,700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기죠. 상환은 제가 월 소득을 한 4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200만 원 생활비 쓴다고 하고 200만 원을 이제 갚을 거예요. 매월 200만 원 상환 쓰겠습니다. 며칠 날 하실 거예요, 상환? 매월 말에 하겠습니다. 매월 말 200만 원 상환으로 할게요. 만기는 오늘이 24년 10월 12일이고 2년 후인 26년 10월 12일로 할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매월 말 200만 원씩 상환해서 2년 만에 갚을 수 있냐, 만기를 2년 이렇게 짧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2년 후에 이 부동산 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팔아서 갚을 거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밑에다가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여기 5번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듯이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무를 상환한다는 규정을 하나 추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규정을 보시면 이제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이자니까 이자를 원금으로 바꿔도 되겠죠. 원금은 매월 31일까지 또는 매월 말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금액으로 송금하도록 한다. 이렇게 써주시고 원금은 26년 10월 12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규정이 있는데요.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2년 후에 제가 부동산을 팔아서 갚을 건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로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줘서 조금 더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차용증을
다시 또 써야 되나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이 작성된 차용증 밑에 뭐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이제 연장하고자 하는 날짜를 쓰시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2년 정도 더 연장하기로 한다, 이 정도로 더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담보 및 연대 보증인은 없는 것으로 한다.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이자니까 이런 거는 그냥 삭제를 할게요. 이자에 연체한 경우인데 저는 무이자로 하니까 삭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날짜하고 채무자인 제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용증 작성 한번 해봤는데요. 차용증 작성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공증 받아도 될까요? 공증 받으시면 세무서에서 더 좋아하죠. 그런데 꼭 안 받아도 이렇게 차용증 잘 작성하시고 계좌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한 내역을 잘 남겨두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자 받을 때요. 아까 4.6이라고 하셨는데 부모 자식 가니까 더 싸게 한 1%만 받아도 괜찮나요? 아까 4.6%라고 말씀드린 거는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인데요. 그 4.6%와 정하시는 이자율인 1%, 그 차이가 1,000만 원이 안 넘도록 이자율을 잘 설정을 하시면 그러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예요. 아까 질문한 것처럼 이자 차이가 1,000만 원이 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만약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원천세를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급 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랑 지급 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는 건가요?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용증에서 제가 빌리고 이자를 지급을 하죠. 제가 이제 원천세 신고도 하고 지급 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천세는 왜 이자를 주는 사람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징수해서 먼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세랑 그 신고하는 거랑 지급명세서 제출 안 하면 혹시 이것도 가산세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원천세는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최대 10%의 가산세 붙을 수 있고요. 지급 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한 금액의 1% 가산세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택스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이번에는 이자 지급을 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자를 만약에 지급을 했다면 매달 신고해야 되는 원천세 신고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음에 2월 말에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 증여세 신고에서 일반 증여 신고 들어가시고요. 현금 증여 간편 신고 저번에 해봤죠? 정기 신고 들어가셔서 이번에 가정은요, 제가 아버지한테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4.6%로 계산하면 1년에 2,300만 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증여세 신고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하고 2,3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다시 2,300만 원을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납세자 구분은 개인, 여기에 이제 증여자 정보, 그리고 아래에 수증자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셨으면 증여자와의 관계, 저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니까 좌클릭을 해주시고 수증자 구분도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선택을 하시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세요. 증여재산인 구분은 증여재산, 종류는 기타재산, 평가 방법은 기준시 카드 보충적 평가 방법을 눌러주시고 수량은 1개, 평가가액은 2,300만 원. 재산 내용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증여재산가액이 등록이 되죠. 작년에 신고한 것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증여재산을 구분해서 증여재산 가산, 증여재산 종류는 아까와 똑같이 기타 재산과 기준시가드 보충적 평가 방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증여재산 명세가 만들어집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에서 직계종비속간 5,000만 원 공제 넣어주시면 계산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 하시면 신고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증여재산가액 2,300만 원에 이거 올해 받은 거죠. 증여재산 가산액은 작년에 신고한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신고를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내년 이자 2,300만 원 들어갈 거고 증여재산 가산액은 재작년과 작년 해서 4,6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는 5,000만 원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올해는 세금이 없지만 내년에는 세금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증여세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증빙서류 제출에 들어가셔서 조회하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속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을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이자를 지급한 자가 원천세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급 명세서도 내년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신고에 가셔서 원천세 신고, 일반 신고로 들어가시고요. 일반 신고, 정기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기한이 지나서 기한 후 신고를 할게요. 만약에 원천세 신고를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신다면 정기 신고로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연월은 10월이고 귀속 연월은 제가 9월달 이자를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9월달 이자를 10월 10일까지 지급을 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저예요. 징수 의무자 번호를 넣으시고 이렇게 징수 의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 원천징수 의무자도 소득을 지급하는 저입니다. 제 이름 들어가 있네요. 소득 종류는 이자소득 클릭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이 원천징수 내역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명 한 달에 2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소득세 25% 해서 50만 원입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체크가 되어 있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 부표인데요. 저희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니까요. 여기 비영업대금의 입력, 소득세 25% 50만 원 입력을 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그 해당 달에 원천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신다면 매달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2월 말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란에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누르시고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 말까지 하는데 지금 기간이 아니라서 연간 합산 제출 방법이 안 되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신다면 연간 합산 제출을 클릭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이 본점 사업자 기본사항과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사항은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정보를 각각 기입을 하시고요. 저장 후 다음 이동. 네, 이제 상세 내역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 소득자 인적 사항에는 소득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200만 원씩 드리니까 아버지의 정보를 기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소득자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셨으면 지급 내역을 입력을 해주세요. 지급 일자는 저는 매달 말에 이자를 드리니까요. 1월달 거 한번 해볼게요. 24년 1월, 귀속연월 1월, 과세 구분, 소득의 종류, 조세특례, 개인 종합과세 일반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조세특례 미적용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세율 25%, 소득세 50만원, 지방소득세 5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보가 기입이 됩니다. 여기 22번부터 30번까지 상황에 맞게 잘 기입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방금 입력한 게 1월달 거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들어간 거예요. 매달 지급을 하셨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12번을 반복을 하셔서 입력을 하시고요. 과세자료 작성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제출 자료가 요약이 되고 제출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급명세서도 제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자, 우리 이타 강사 최승혁 세무사가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원천세,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조금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 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영상을 되풀이해서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차용증 편의 마무리, 부채 사후 관리. 만약에 이 차용증이 세무서에서 차용증으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고 있다면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심지어 조사도 안 나왔죠. 굉장히 안심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약 한 2년쯤 지나면 가나안세무서에서 부채사후관리라는 그런 통지서를 받죠. 그 부채사후관리는 그 꾼 돈, 그걸 현재 얼마를 갚았고 만약 갚았다면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부채사후관리는 언제까지 관리한다? 갚을 때까지야. 갚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정말 깔끔한 부동산 취득은 사실 증여를 하고 한 번에 세금 내는 게 깔끔하죠. 이렇게 차용증을 쓰면 이자, 원금, 부채사후관리, 그러나 부단한 노력이 없이 세금을 아끼는 건 쉽지 않다. 따라서 부채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 소득으로 그 원금을 꾸준히 갚아서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차용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저희가 이렇게 10억 주고 샀던 아파트가 20억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따블이 쳐서 20억이 됐을 때 그 10억이라는 그 양도 차익, 그 돈을 내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